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 몸의 한가운데 위치해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대표적인 게 바로 허리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컫는데,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릴 만큼 흔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바로 알아본다. 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두통도 있고, 목 디스크, 만성 위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등 해서 참 많은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유현승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은 요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국민의 70에서 80%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요통 환자의 80에서 90%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6주 이내에 60에서 70%는 치료 유무에 상관없이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주, 즉 3개월 이내에는 80에서 90%가 호전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허리가 어느 부위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허리는 12번째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골반뼈, 즉 옆에 보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색칠된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척추 질환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지속됐느냐에 따라서 6주 이하는 급성, 그리고 6주에서 12주 같은 경우에는 아급성, 그리고 12주 이상 되면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통증 자체가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는 5개의 요추뼈 그리고 제1청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아랫뼈가 5번째 허리뼈가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4번, 3번, 2번, 1번 허리뼈가 되겠습니다. 이제 뼈와 뼈 사이에는 오늘 주제인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고, 추간판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의 후방으로는 강한 인대와 근육들이 있어서 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겠고, 척추뼈 뒤쪽으로는 척추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공이라는 곳을 통하여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분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어떤 쿠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네. 외에도 또 어떤 기능들을 하나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수액과 섬유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수액이 되겠습니다. 수액은 젤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을 감싸고 있는 것이 섬유유륜인데 이는 섬유성 연골 그리고 질긴 섬유 조직이 겹겹이 존재하고 있어서 수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간판의 기능으로는 상하 척추체를 연결하는 조직이고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제한해서 척추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정상 추간판과 추간판
탈출이 된 그림인데요. 좌측 그림은 정상 추간판인데요. 보게 되면 가운데 수액이 있고 이를 감싸고 있는 섬유유륜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섬유유륜을 찍고 나와서 이러한 수액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허리 디스크도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고 합니다. 또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요, 저희가 허리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리까지 저리고 당길 수가 있다고요, 과장님?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가장 경미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속에 수액이 약간 밀려 나오는 모습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섬유유륜을 찢을 듯이 디스크 수액이 심하게 밀려 나오는 모습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수액이 섬유유륜을 찢고 터져 나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에게 MRI 보고 설명할 때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스크 수액 조각이 떨어져 나와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으로는 요통이 있겠고, 그리고 다리로 뻗어나가는 통증, 즉 방사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보러 올 때 허리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세수할 때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통증이 있고 전기가 통한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지만 중년이나 노년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둔부에서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어떤 신경이 압박되느냐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다르겠습니다. 제3번 요추신경이 압박당하게 되면은 둔부에서 허벅지 앞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되고, 제4번 요추신경이 압박당하게 되면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안쪽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요추신경이 압박당하게 되면은 허벅지의 바깥쪽,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특징적으로 엄지발가락이 통증이 많이 오겠고, 제1 천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뒤쪽, 그리고 5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증상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면 빨리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과장님, 병원에 가면 어떠한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로 정확히 허리 디스크가 있다 없다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상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지만, 보시는 그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척추체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환자분이 증상이 있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척추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로는 이제 CT랑 MRI가 있게 되는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진단율이 60에서 75%밖에 안 됩니다. MRI가 나오기 전에 많이 시행되었던 검사 방법입니다. CT의 장점으로는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한 분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 내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바로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MRI 검사를 할 수 없고, 그보다 빠른 CT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 방법은 MRI가 되겠습니다. MRI는 이 척추 디스크의 상태, 그리고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신경의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압박됐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진단 방법이 되겠고, 진단율은 한 90%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막상 진단을 받아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하는데, 두 질환이 이제 척추 질환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네. 질환을 어떻게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협착증이 없겠지만 중년의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디스크인가요? 아니면 협착증인가요? 디스크랑 협착증은 질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을 이제 조르게 되면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목을 이렇게 심하게 조우는 게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의 MRI 소견인데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고 이게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착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 있고 인대 또한 많이 두꺼워진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발생하고 노년층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굽히면 증상이 악화되지만 요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공이 넓어짐으로써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 있으면 증상이 허리 디스크는 호전되지만 요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악화되고 앉아 있으면 증상이 호전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으로 증상이 발생하지만 요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측으로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지? 제 주변에도 사실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는 한 분은 병원에 갔더니 일단은 그 살부터 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일단 네.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가 먼저인가요? 우선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는 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랑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법이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치료 방법이고, 그 외에 시술 또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통증의 원인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소염제, 즉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드리게 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스테로이드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또한 강력한 항염증 약물이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이완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반 견인치료가 되겠는데요. 견인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척추 내 압력을 줄여주고 견인을 함으로써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 또한 정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근이 감압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시행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가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염증이 있는 신경근 주위에 주사 바늘을 위치하고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통증이 빨리 완화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수한 엑스레이 촬영법을 이용해서 주사 바늘을 위치시킨 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게 되고, 보통은 스테로이드와 마취제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질환에 따라서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후의 보루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허리 수술은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과장님, 좀 어떨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수술은
절대적 적응증이 있고 상대적 적응증이 있습니다. 절대적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진행하는 마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대소변 장애가 있는 마미 증후군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행하는 마비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가락이 잘 움직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진행하는 마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회복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가는 신경을 마비시키게 되면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적응증으로는 6주간 앞에서 말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근을 감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이 되겠고,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것이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은 지금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라든지 작은 수술 절개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것은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해서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서 작은 수술 절개창으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물이 계속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손상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빠른 재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있는데요. 수술 후에 재활과 관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재활을 언제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걷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서 허리 보조기를 얼마나 차는지 또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보통 보조기는 한 6주간 차게 되겠고, 6주라는 기간은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 제거한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보통 한 6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주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허리를 항상 보조기를 하게 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허리 구부리는 거는 한 6주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또 하나 고민하실 거예요. 과연 운동을 진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나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급성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말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는 그 대신 너무 장기간 쉬게 되면은 허리 근육이 또 약화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급성기 통증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환자분이 걷고 생활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운동은 척추 기립근, 즉 허리뼈 뒤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헬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시행되고 또 이제 많이 인기 있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함께 허리 척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재발하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우선 재발의 확률은 1%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발하는 기간 동안 또한 한 6주 이내가 흔하기 때문에 6주 동안 보조기를 잘 차고 조심하게 되면은 재발의 가능성은 적고요. 이제 재발하게 되면은 두 번째 수술 자체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는 이제 새로운 조직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디스크를 접근하는데 신경이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재발하는 것을 줄이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이 시간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체위 변화에 따른 디스크 부하의 변화입니다. 척추의 가장 좋은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누워있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25kg 정도의 압력이 디스크에 가해지게 되고 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보통 100kg의 부하가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앉아있는 자세는 가장 안 좋은 자세고요. 이거는 140kg 정도의 압력을 부하게 되고 특히나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꾸부정하게 앉게 되면은 더 디스크에 압력을 가하게 돼서 디스크 탈출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적 허리 디스크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 중 10% 미만만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6주에서 8주간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악화가 될 경우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허리 디스크 역시 초기에는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증세, 진행이 많이 진행되면은 수술이 불가피해집니다. 네, 허리가 우리 몸의 기둥인 만큼 제때 치료해서 척추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유현승 과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